안녕하세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1세기 한국 영화 특강 중 4강 독립극영화에 대한 수업을 맡게 되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립영화 중에서도 독립극영화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현재적인 지형에 대해서 약간 경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조금 통실적인 구분에 따라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가 독립영화가 형성되는 어떠한 이렇게 약간 전사적인 시기라고 보고, 이 시기를 짧게 개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독립영화, 극영화의 흐름을 살펴볼 때는 2000년대부터 2010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그 이후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또 큰 하나의 흐름으로 구분한 다음에 독립영화에서 우리가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할 때, 독립극영화 혹은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할 때 독립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는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렇게 독립의 의미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한 독립극 영화의 어떠한 이렇게 내러티브적인 성향이나 실험적인 성향 등등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국내 여러 이렇게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서 독립 영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일반화된 정의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독립 영화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상업 영화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면서 이 독립이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독립 영화를 일반화하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일종의 독립 영화를 형성하는 본류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강줄기가 있다라고 친다면, 그것 외에도 독립 영화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작은 지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한국 독립 영화의 본류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정식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며, 반면에 지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벌인 실천들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영화는 그것의 역사 속에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처럼 본류와 지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본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일반화된 방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영화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이름 자체가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래는 역사적으로 독립영화라는 이름이 존재하기 이전에 독립영화를 다르게 불렀었던 이름, 혹은 독립영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음에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불렀었던 또 다른 독립영화를 대체하는 이름들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약간은 시기 구분을 해나가면서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이를테면 독립영화는 과거에는 소형영화라고 불렸던 적이 있고요. 민중영화, 민족영화, 작은영화, 열린영화, 그리고 이러한 이름들을 지나서 90년대쯤에 오면 독립영화라고 불리게 되는데, 독립영화라고 하는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떠한 집단들에 의해서 선언되고 나서도 독립영화라는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쓰였었던 게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는 단편영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학생영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산업적인 진영 내에서는 다양상 영화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또 정부기관에 의해서 독립예술영화라는 용어도 오늘날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실상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다르고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예술적인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처럼 독립영화는 아직까지도 그 정체성이 조금은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영화를 형성하는 지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의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지를 이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독립영화는 자본과 권력에 대해 대립적이거나 저항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일반론에 의거했었을 때에 한국 독립영화의 기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주 멀리 가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한국 영화의 몇몇 케이스를 두고서 독립영화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의 정신에 비추어 봤었을 때는 1960년대부터가 독립영화의 어떤 전사 또는 기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60년대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영화 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화인들이 양성되는 환경들이 구축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잡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영화에 대한 정보나 소식 등등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아마추어 영화인들이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들을 만들어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모임들이 결성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아마추어 영화 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아마추어 영화 제작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는 것은 유현목 감독님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몇 년 사이에 발굴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유현목 감독님은 상업영화에서 영화 제작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영화 동호회를 직접 만드셔서 아방가르드적인 영화를 만드는 모임을 꾸리셨고, 그거를 통해서 직접 실험적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에도 서서히 이어지게 되는데, 그 디지털로 복원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태 감독님이 1970년대에 제작한 아침과 저녁 사이라는 작품입니다. 16mm 필름으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현목 감독님이 후반 작업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는데, 이 작품 또한 그 젊은 영화인들이 약간 그냥 아마추어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제작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1960년대와 70년대는 이미 그 시기보다 조금 앞서서 서구에서 8mm 필름 또는 16mm 필름으로 아마추어리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영화를 개인이 만드는, 손수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이 국내에서도 벌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DIY적인 제작 방식, 즉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제작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독립영화의 흐름은 1980년대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80년대에는 60년대, 70년대가 조금 개인 중심, 그리고 개인이 모인 약간 소규모 그룹이었다라고 한다면, 80년대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이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 보기와 영화 제작하기의 활동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활동이 단발적으로 그치지 않고 약간 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전문화된 형태의 그룹과 단체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1980년대가 민주화 운동 또는 민족운동, 민중운동 등이 벌어졌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대학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영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적인 영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공유가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농민을 위한 영화, 노동자를 위한 영화 등등과 같이 민중영화 또는 민족영화라고 불리는 개념들을 직접 써가면서 사회 참여적인 영화를 만들었었던 이렇게 시기였기도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는 다큐멘터리 제작 활동이 활발하긴 했었는데, 그 외에도 극영화와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소비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민중의 이야기를 그린 그 여름이라고 하는 서울 영화 집단의 작품이 있고, 그리고
광주항쟁을 다룬 칸트 씨의 발표회, 또 민주화 운동을 다룬 그날이 오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장상구매라고 하는 단체가 만든 일련의 작품들이 있죠. 오 꿈의 나라, 파업전야, 닫힌 교문을 열면은 단순히 어떤 사회 참여적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화를 만들고 나서 어디서 어떻게 상영을 하고 배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정착시켜 놓았었던 역사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때까지만 해도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조금 모호했는데요. 단체에 따라서 민중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족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 다 아울러서 열린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등의, 그러니까 이름에 약간 뭐 난립했다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독립영화라고 통칭할 수 있는 이 일반화된 이름이 조금은 존재했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대신 1990년대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영화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쓰였었던 사례는 이제 위쪽에 인용되어 있는 1990년 6개의 영화 단체들이 연합해서 한국독립영화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키는데요. 근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워크숍을 여는 형태로 해가지고 많은 감독님들이 거기서 배출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영화를 어떤 식으로 선언을 했는지 인용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정치적 속박과 산업 자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적인 작업의 특성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약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독립영화의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조금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용어에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저는 1980년대에 학생 영화에서부터 시작한 영화 운동이 민중과 민족을 개념으로서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한국 독립영화 협의회에서 독립영화란 것을 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는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약 8년이 지나고 나서 1998년에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독립영화인들의 어떤 의사결정기구 또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독립영화협의회의 창립선언문, 이 전문은 한독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끝부분에 가면 독립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우회적으로 정의하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화려하고 기름진 화면보다는 치열하고 정직한 장면들로 새로운 영상 언어를 만들기 위해 우린 상투적 영화 공식에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독립영화협의회가 이야기했었던 독립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더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희석되었다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대목과 관련해서 지금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영하 교수님이 하버드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그 Unexpected Alliance라고 하는 책이 독립영화의 역사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독립영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쓰였냐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하 선생님께서는 독립영화라고 하는 용어가 기존의 80년대 어떤 운동권 내에서 대립적이었었던 두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NL이라고 하는 진영과 PD라고 하는 진영 사이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피해가면서 거기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영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독립영화의 가상적인 적이 과거에는 권력, 국가로부터 서서히 상업적인 영화 혹은 상업적인 내러티브 영화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독립영화는 여전히 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거대한 적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독립영화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지녀야 될까라는 고민 끝에 나왔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독립영화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대항적인 성격과 함께 이제는 기존의 상업영화와는 무언가 다른 대안적인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제가 1990년대 이전까지 독립영화의 역사를 짧게 개괄한 부분이고요. 일단 끝부분에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시기에 그러면 어떠한 독립극 영화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는 부분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항보다는 대안적인 성격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작가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된 작품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열거해 놓은 몇 개의 단편들의 그러니까 작품 제목과 그걸 만든 연출자의 이름을 보면 꽤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지우 감독님이 1994년에 사로라고 하는 작품, 96년에 생강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셨고, 그리고 임순례 감독님이 94년에 우중산책, 봉준호 감독님이 94년에 지리멸렬, 그리고 김용균 감독님이 95년에 그랜더 파더 등등을 만드셨는데, 소위 말하자면 충무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젊은 감독들이 독립영화를 만들고 그것에서 자신의 작가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었던 대안적인 영화를 만들던 시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만을 통해서 독립영화 90년대 극영화의 흐름을 다 종합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간략하게 그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00년대부터 독립극 영화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어떠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부터는 제가 그 글의 제목에서 독립영화의 홀로서기, 사실주의적인 양식과 내러티브의 실험이라고 카테고리를 따로 이렇게 소챕터의 제목을 정해뒀었는데요. 물론 아직 교정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독립영화가 과거 민중운동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포함되면서 영화를 만들던 시기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떠한 영역을 구축하는 시기를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요 전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독립 영화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물적 토대라는 말을 쓸 때 염두에 뒀었던 것은 독립 영화 제작 환경의 변화, 유통 배급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상영관의 변화 등등을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천년을 기점으로 해서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살해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긴 제목의 영화와 사자성어, 뽀삐, 우렁각시 등과 같이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둔, 혹은 제작되고 나서 극장 개봉을 한 디지털 장편 극 영화들이 다수 제작이 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었던 독립영화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이르는 대부분의 독립영화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단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가 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16mm로 만들더라도 필름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제작 비용이 이렇게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편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후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게 되면 디지털 편집을 또 할 수 있는 기반이 대중적으로 확보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디지털로 장편 극 영화를 만드는 일련의 시도들이 독립영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이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독립 극영화가 장편 규모로 만들어져서 극장 개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영화 씬 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유의미한 사건 같은 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아래쪽에 제가 인용해 놓은 부분을 좀 읽으면요. 당시에 서울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었던 조윤각 씨는 이러한 현상이 독립영화의 지각 변동이자 일반 관객에게 다가가려는 디지털 장편 영화들의 절치부심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독립 영화들은 뭐 단편으로 만들어졌을 경우를 뭐 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영화를 만들어도 그것을 상영을 해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적었었는데요.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극장에서 상영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영화제도 일반화되지 않았었고 독립영화가 극장 개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언감생심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디지털을 통해서 극영화가 장편으로 만들어지고 극장 개봉을 한다라는 사실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련의 사건처럼 다가왔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조윤각 씨는 독립영화의 어떤 장편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약간 아쉬움을 표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서는 디지털을 통한 제작 환경의 변화일 텐데요. 두 번째는 유통과 상영 배급 등등을 좀 아우르는 부분입니다. 독립영화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었던 것은 상영 공간의 확보였었는데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영화를 만들어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물론 공동체 상영이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타겟층을 설정해 놓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관객 대중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1996년 독립영화 감독들이 주축이 되어 비경쟁의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인디 포럼이 개최되면서 비로소 독립영화가 공식적인 영역에 제 얼굴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 후반은 한국 영화사 안에서 영화제가 붐을 일으켰던 시기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디 포럼 외에도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러 영화제들이 개최되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부산국제영화제가 96년에 열리고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97년,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10만원 비디오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리고 또 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미장센 단편영화제 등등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 시기에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기존에 관주도로 운영되던 영화제를 계승을 해서 2001년부터 서울독립영화제라고 이름을 바뀌어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이벤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행사가 개최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관객을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것 또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독립영화는 영화제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혹은 보기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통 배급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독립영화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배급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어떻게 하면 유통 배급시킬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진이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던 끝에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개관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명동성당 근처에 중앙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3관의 인디스페이스가 개관을 하게 되면서 영화제가 열릴 때만 독립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독립영화를 트는 영화관에 가서 독립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성립되게 되는 때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했었죠. 독립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멀티플렉스의 여러 곳에서 상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걸리지 못한 영화들이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작게나마 극장 개봉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독립영화의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자면 상영 분야에서는 과거 독립영화가 이벤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상영이 되었었더라면 영화제가 많이 생기고 독립영화 전용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독립영화가 상시적으로 일반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 더 탄력을 받고 나아가면서 독립영화 배급사들과 극장주들이 약간 협력을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독립영화를 비롯한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실험영화 등등이 멀티플렉스가 주도하고 있는 극장 환경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혹은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 영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예술영화관에서 같이 트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트플러스 시네마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일종의 운동이 조직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 개봉을 하고 여러 관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중들과 만나는 환경이 구축되게 됩니다. 뭐 다큐멘터리로 치자면 송환이 여기 아트플러스 시네마 네트워크의 수혜를 입은 첫 번째 영화로 거론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극영화 쪽에서는 뒤에서 또 언급할 수 있는 마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이송일 감독의 후회하지 않아, 노동석 감독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양형훈 감독의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와 같은 작품들이 이 아트 플러스 시네마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극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봉을 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나면 외부에서 독립영화 씬 내부와 외부에서 어떠한 물적 조건들이 갖추어지면서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상영이 되는 일련의 환경들이 구축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부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본의 힘일 수도 있는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면 과거 독립영화라고 할 때의 이 독립은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었는데, 이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 완벽하게 준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의문을 표할 수 있는 시점이 2000년대 중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자면 독립영화의 물적 토대의 환경 변화를 말씀드릴 때 디지털 영화를 통한 제작 환경이 바뀌었고요. 영화제나 독립영화 전용관을 통해서 배급과 상영의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독립영화가 대중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장르화 경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장르화 경향은 단순히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만 만들어졌었던 거라고 일반화하기는 힘들고요. 뭐 단편영화, 학생영화 등등에서부터 장르적인 영화를 만드는 성향들이 조금 우세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독립영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는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았지만 저는 이 시기에 독립영화가 산업화 혹은 상업화 혹은 대중화 또는 장르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혹은 시장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어떠한 초창기의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약간의 의심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면 대기업의 영화사들이 독립영화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혹은 독립영화 기관 또는 독립영화 제작단체, 독립영화인들과 협력을 해서 영화를 제작, 배급, 유통하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게 됩니다. 독립영화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이 시기에 앞선 그 영화 비평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영화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그 논쟁은 뭐 자본이 얼마만큼 투여되었고 그 자본의 출처가 어디고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만큼 붙고 이렇게 복잡다단하긴 하지만 약간 수렴되는 과정에서는 독립영화가 과거의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성격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면서 점점 장르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독립영화의 장르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었던 이상용 평론가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평론가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대중성 높은 작품들이 대거 양상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었고, 이러한 것을 장르화 경향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독립영화가 사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우려를 내비칩니다. 네, 인용을 하자면요. 오늘날 독립영화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인상을 주는 것은 스스로 내세울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네,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의 원문은 독립영화의 망각, 새로움의 자각이라고 해서 그 DBP나 이런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학과 사회 74호에 나온 글인데요. 어쨌든 그 맥락은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독립영화가 분명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독립영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정체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그래서 새롭게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독립영화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때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이 논쟁적이어서 인용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역사적으로 독립영화가 대중과 혹은 극장 개봉을 하면서 대중과 만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변화를 겪었었던 시기라는 것을 이 글이 반영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르화를 우리가 거꾸로 실제로 어떤 물적 조건들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독립영화의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이 어떤 식으로 투여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독립영화와 자본의 저는 기묘한 동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를테면 일반론에 따르면 독립영화는 당연히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독립영화가 자본과 협력을 하는 사례들이 2000년대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2001년에 CJ-CGV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함께 만든 CJ-CGV 인디펜던트 프로모션, CJIP라고 부르는데 이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 하에서 그 작품 한 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제작 지원비로 나가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영화들이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극영화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순기능도 분명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평가가 있는데 2000년대 초중반 공적 지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독립영화계에서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독립영화 진영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 당시에도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CJ-CGV가 오늘날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이렇게 누가 확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었겠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자본인데 과거 한때 우리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돈을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해서 약간의 논쟁이 이루어지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의 수혜를 받아서 많은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제작이 활성화되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러한 어떤 물적 토대의 변화 속에서 독립영화는 어떠한 것을 만들었고 어떠한 영화 흐름을 형성했는지를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실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러티브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조금 실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대 한국 독립영화의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는 단연 작품의 등장, 그러니까 좋은 작품의 등장, 비평적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의 등장 혹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작품의 등장, 그리고 그것을 만든 감독의 이름이 알려지는 시기가 이때부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영화들은 작가주의 담론과 함께 비평이 형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래에 열거해 놓은 작품들이 있는데 노동석 감독의 마이 제너레이션, 신동일 감독의 방문자, 김동현 감독의 상어, 그리고 또 노동석 감독의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련의 작품들은 작품으로서 작품의 이름만 가지고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작품과 함께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야기가 되면서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 어떠한 식의 작가주의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독립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할 때에 많은 평론가들이 취했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제가 이러한 영화들을 사실주의적인 양식이라고 불렀었던 거는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을 우울한 정서 속에서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회 약자들의 삶을
이게 뭔가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그려냈는데 형식적으로는 야외 촬영이 주는 거친 화면의 질감, 그래서 핸드헬드도 많이 쓰이고요.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야외 자연광을 바탕으로 해서 찍는 이렇게 뭐랄까 뭐 때로는 그거를 투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날 것 그대로의 리얼리즘이라고 또 이렇게 표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의 사실감 있는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주변화된 삶을 다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 좀 비평적인 찬사를 많이 받았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노동석 감독의 마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뭐 비평적인 찬사를 받았다라는 것 외에도 제작 환경 내에서도 독립 영화가 디지털 제작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장편을 만들 수 있고 극장 개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뭐 이렇게 뭐랄까 모범적인 혹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얘기되기도 합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제작된 영화이고요. 최소한의 스태프가 참여해서 디지털 장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당시에 나왔었던 많은 디지털 독립극 영화들이 제작을 할 때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독립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향들이 많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아래에 보시면 그 정성일 비평가가 마이 제너레이션을 그 평가를 할 때 비평문을 쓸 때 썼던 표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가난함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마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제작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 뭐 최소한의 스태프, 배우와 뭐 촬영 감독 그리고 뭐 감독, 연출자 요 정도가 모여가지고 만든 영화, 뭐 이러한 점에서 제작적인 면에서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가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삶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투박한 질감 자체가 또 이러한 가난함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포괄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성일 평론가가 했었던 표현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서 이러한 가난함의 미학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독립극영화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인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제가 적어놓은 걸 좀 읽으면요. 마이 제너레이션을 포함한 이 당시의 많은 사실주의적인 독립극 영화들은 거칠고 조악하고 서툴고 어둡고 비극적이고 우울하다라는 식의 비평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제가 썼었던 용어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거칠고 조악하고 서툴고 어둡고 비극적이고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극 영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즉 칭찬을 하거나 찬사를 할 때 쓰일 수 있는 비평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독립극영화를 부정하거나 독립극영화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영화는 거칠고 조악하고 서툴고 어둡고 비극적이고 우울해서 내 취향은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독립영화는 어떠하다, 특히 사실주의적인 영화들을 가리켜서 독립영화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일반론이 형성될 때 한때는 시기적으로 그것이 독립영화의 장점이자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영화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누적이 되고 또 독립영화를 그렇게 비평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는 독립영화는 이러이러해서 독립극영화는 이러이러해서 진부하고 뻔하다라고 하는 식의 부정적인 평가로 뒤바뀌기도 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영화의 사실주의적인 양식이 뭐 이렇게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힘들고요. 독립영화도 뭐 이렇게 발전을 시기적으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이 사실주의적인 양식을 다른 내러티브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2000년대 후반에 오면 그 전까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은 뭐 대체적으로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게 그리는 기후에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소재적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경향 중에 하나가 뭐 다 얘기하기는 뭐 제 역량을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향 중에 하나가 소재적으로 폭력을 다룬 작품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간단하게 작품을 좀 언급을 하자면 조규장 감독의 낙타는 말했다, 이서 감독의 사람을 찾습니다, 양희준 감독의 똥파리, 그리고 정규환 감독의 애니멀타운,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 윤성현 감독의 파수꾼, 박정범 감독의 무산일기 같은 작품들은 기존에 우리가 독립극영화하면 머릿속에 떠올렸었던 일련의 사실주의적인 영화들의 성향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어 있거나 구조화되어 있는 이 폭력을 끌어와서 내러티브를 전개시키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기질, 성격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화들을 약간 유형화하자면 이러한 영화들에서 폭력의 원인은 때로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유형으로서는 이 폭력의 원인이 단순히 한 명의 일탈적인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정치적인 보수주의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뭐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은 뭐 이렇게 똥파리도 좋고 무산일기도 좋지만 이서 감독의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폭력을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 후반부로 가면 그 도식을 또 전복시키는 뭐 기묘한 형태의 내러티브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관심 있으시면 영화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기에 또 다른 그 독립영화의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 경향 말고 다른 경향으로서 내러티브를 실험하는 작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부 독립 극영화 감독들은 고전적인 극영화에서 강조되는 서사의 인과성, 논리성, 연속성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대체할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영화의 이해 또는 뭐 영화사 강의 같은 것들을, 영화사 책 같은 것들을 보실 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모던 영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던 영화들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것들이 기존의 상업 영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사 중심의 이야기, 완결된 서사 중심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대체하거나 그것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쩌면 그러한 흐름과 약간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이고 완결된 이야기 이제 구조는 서서히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을 통해서 느슨하고 불완전한 이야기로 대체되는데 아래에 있는 뭐 이를테면 가능한 변화들, 뭐 빛나는 거짓, 8월의 일요일들 같은 작품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에피소드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승전결이 딱딱 갖추어져 있고 그 기승전결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들이 명확하게 나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이 각각의 고유한 에피소드들을 갖고 있고 이 에피소드들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느슨하게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한 감독이 만들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이 영화들 중에 일부를 본다면 어쩌면 옴니버스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식의 시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서사의 연속성보다는 서사가 갑자기 어디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하거나 서사가 탈선되고 있다거나 서사가 중단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끝으로 2000년대의 그 독립영화에서 어떤 실험적인 성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때로는 뭐 이러한 부분만 따로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지만 어쨌든 독립극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유형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식의 영화 만들기로 다른 방식의 영화적인 소통을 꾀하려고 했었던 실험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작품들을 다
실험 영화다라고 규정을 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의 극영화적인 형태 안에서 실험적인 요소가 들어갔거나 또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실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초현실주의적인 상황과 몸짓을 통해 극중 인물의 무의식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신재인 감독의 신성일의 행방불명, 그리고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폭로되는 것처럼 은밀하고 역겨운 세상의 민낯을 롱테이크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얼굴 없는 것들, 그리고 폐허가 되어가는 세계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원초적인 욕망만이 남는 상황을 필름 고유의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 고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고갈이라고 하는 작품 얘기할 때 제가 필름 고유의 거친 질감이라고 말했었던 이유는 이 영화가 슈퍼 8mm로 찍힌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블로우업해서 극장판으로 만든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사실상 인물의 형태, 그 장소와 공간의 형상 등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화들의 내용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공통되는 키워드 혹은 모티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죽음 감각 신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들은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세계를 상상적으로 묘사하려고 했으며 배경이 되는 공간을 존재론적인 귀속감이 없는 비장소,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감각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식의 감각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영화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어떠한 실존성 같은 것을 실험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립영화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00년대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독립극영화의 어떤 지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텐데, 앞서서 우리가 2000년대를 살펴볼 때에 독립영화의 물적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독립극영화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영화들을 만들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었는데, 그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지금 2010년대 이후부터를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대의 독립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극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독립 다큐멘터리 두 편을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 씬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독립영화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읽으면 2010년을 전후로 한국 독립영화는 기존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할 수 있는 법제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거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제도화라고 부르자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서서히 산업화와 대중화 그리고 상업화의 초기 단계를 조금씩 거치게 되는데, 이후에 그 혹자에 의하면 한국 독립영화 내에서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법한 작품인 이충렬 감독이 2008년에 만들어서 2009년에 개봉한 원앙소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2009년 1월 15일 전국 7개 관에서, 그렇게 많은 관이 아니죠, 7개 관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작품인데요.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서 상영관이 확대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뉴스에서도 이 원앙소리의 열풍을 보도할 정도였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를 하고서 최종적으로는 293만이라는 스코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전에 2000년대 초중반에 독립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에 이렇게 좋은 흥행 스코어다라고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함께 축하를 했었던 그 지표가 1만에서 2만, 많게는 3만 정도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한 200배 가까이 그것을 이렇게 초과한 작품이 등장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혹자는 이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승환 씨가 이렇게 하신 표현인데 이게 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293만이라고 하는 스코어를 세웠을 때에는 원앙소리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진모영 감독이 2014년에 만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을 하고 이것이 약 원앙소리의 흥행 스코어의 2배에 가까운 480만의 관객 수를 동원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사한 지점들이 있는데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뭐 휴머니즘적인 코드가 있고 소재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인층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다큐멘터리였었고 또 자연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 등등의 뭐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작품이 거둔 흥행, 신화, 성공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전자는 약간 우연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의 흥행도 우연적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약간은 계획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앙소리 같은 경우에는 인디스토리와 독립영화 배급지원센터가 공동 배급한 작품으로서 최초의 6개의 극장에서 개봉한 다음 관객의 입소문을 타서 상영관이 274개까지 늘어난 경우입니다. 자, 반면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CGV 아트하우스가 배급한 작품이고요. 개봉 첫 주부터 199개의 스크린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800개의 스크린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수, 스크린 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 몇 개가 확보되었었고 최종적으로 몇 개였는지 등등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전자가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다른 독립영화처럼 개봉을 했다가 관객이 점점점 늘어난 추세였다면 반면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대기업의 배급에 의해서 대량의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상영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CGV 아트하우스가 개봉하고 배급한 모든 독립 다큐멘터리들이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보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대기업이 배급한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놓고 본다라면 여기에도 또한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순 비교를 하자면 전자가 독립영화 진영 내에서 제작되고 배급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돌연변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러한 성공을 조금은 계획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극영화를 얘기할 때 다큐멘터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독립영화라고 하는 작품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로서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CGV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영화계 내에서 수십 개월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사에서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적에 가까웠던 독립영화의 어떠한 성공이 공격적이면서도 기형적인 배급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이에 준하는 원앙소리와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에 준하는 흥행 성적이 독립 극영화에서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방식의 배급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독립 극영화에서도 이 시기에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기업 배급사, 뭐 CJ, 롯데, 류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대기업 영화 제작사 또는 배급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손에 꼽히는 이러한 회사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독립 영화 산업에 진출하는 시기가 대략 20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메이저 영화사로 분류되는 CJ, 롯데, 류가 독립 예술 영화 배급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영화는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 그러니까 니치 마켓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일종의 롱테일의 전략으로 해서 작은 독립영화들을 꾸준히 개봉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거나 뭐 이러한 식의 마케팅 전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CGV 아트하우스에서 배급된 독립극 영화로는 뒤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항공주, 잉투기,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소셜포비아, 최악의 하루, 꿈의 제인, 소공녀, 살아남은 아이 등등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대기업이 배급하는 독립영화와 관련을 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성상민 씨라고 하는 문화평론가는 독립영화는 극장을 소유하고 있거나 홍보와 마케팅에 많은 공을 쏟는 배급사를 통해 유통되면 흥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흥행은 기대조차 않는 게 차라리 나은 마당이 되었다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이 어떠한 독립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고 흥행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디 배급사에서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극장에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빈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독립영화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기업의 자본들이 서서히 투입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자유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익빈, 빈익빈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독립영화가 이제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케팅 분야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 즈음에서 독립영화가 개봉을 할 때에 마케팅의 어떤 수사로서 자주 등장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립영화는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하는 식의 표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웰메이드 영화, 상업영화 진영에서 어떤 영화를 홍보할 때 작품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고 오락성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적인 요소들을 잘 갖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영화이다, 수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웰메이드 영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 용어가 이 표현은 아마도 1강에서 김영선 선생님이 또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용어가 희한하게도 상업영화 진영이 아닌 독립영화 진영에서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웰메이드 영화가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독립영화의 많은 범주 안에는 웰메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설명할 수 있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대중적인 시장 내에서 독립영화를 수식하기 위한 강력한 단어로 이 용어가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독립영화의 상업화, 대중화, 장르화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마케팅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예시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 2014년에 KTNG 상상마당에서 독립영화들을 배급을 할 때에 이러한 고민들, 독립영화를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를 시켜서 대중들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용어는 제가 쓴 용어인데 이 시기에 KTNG 상상마당에서 셔틀콕과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그리고 족구왕을 연속으로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들을 약간은 포장을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어떠한 영화를 홍보 배급하면 그 영화들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당연히 하게 될 텐데, 자, 그 과정에서 독립영화를 뭔가 이렇게 과거처럼 어둡고 투박하고 우울하고 비극적인 이러한 영화가 아니라 뭔가 밝고 활기차고 생기 넘치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코드에도 잘 통하는 그러한 영화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조금 이루어졌고,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독립영화의 브랜드화의 하나의 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인용해 놓은 부분은 당시 KTNG 상상마당에서 옆에 있는 3개의 작품을 홍보를 했었던 그 KTNG 상상마당 영화사업 총괄팀장으로 있었던 진명원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었던 말인데요.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족구왕은 상업영화로 놓자니 유명인이 없고 독립영화인데 이렇다 할
수상 타이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작품이기도 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영화 작품을 배급하는 홍보 마케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극 영화, 장편 극 영화가 극장에 걸릴 때 그거를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 영화라고 하는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영화를 홍보를 해야 될 때 독립영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대중과 어떠한 친밀감을 형성해내기 위해서 뭔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던 흔적이 여기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을 또 읽을게요. 그래서 독립영화라는 타이틀을 떼고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칫 그냥 기획 코미디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렸고,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하는 용어를 아예 이 작품을 홍보할 때 버릴까라는 고민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약간 의아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독립영화를 대중에게 극장 개봉을 할 때 대중에게 소개하는데 독립영화인데 감히 독립영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고민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렇게 서자의 입장처럼 독립영화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쉬운데 차마 독립영화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이걸 상업영화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타도 없고 수상 타이틀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1년에 그러니까 포스터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영화들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들을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영화의 홍보 전략에 좀 투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면 독립영화를 어떠한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혹은 포장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그 독립영화를 보기 위해서 표를 사는 사람들, 관객들, 소비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경향, 홍보 배급 마케팅 분야에서 앞서 진명은 씨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이거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수상 타이틀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라고 했던 부분들을 상기해 보신다면 독립영화가 시장에서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로 상징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획득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상징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자 브루디에가 썼었던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단순하게 돈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회학자인 브루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는 시장에서 화폐로 기능을 하진 않지만 그에 준하는 자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때로는 이것이 유형이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상징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력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취업 시장에서 어떠한 자본의 가치로서 기능을 하죠. 혹은 어떠한 명성, 인기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돈과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자본으로서의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영화 시장 내에서는 뭐 누가 영화를 만들었고 어떠한 기업에서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영화가 작품성이 얼마만큼 높느냐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단이자 증명서 같은 것으로서의 상징자본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영화제에서의 수상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어떠한 비평가가 이 영화를 극찬했다, 대중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다, 기자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평가와 입소문도 상징자본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영화제의 수상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독립영화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극장에서 개봉을 할 때에 일종의 브랜드와 이미지 전략 중에 하나로서 이 상징자본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찍이 똥파리라고 하는 작품이 양익준 감독이 배우로서 계속 활약을 하다가 스스로 메가폰을 잡고 작품을 연출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이후에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초청을 되고 거기에서 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영화가 몇 개의 영화제에서 몇 개의 상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가
시장에서 개봉을 할 때에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전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온 독립 극영화들 중에서 꽤 많은 작품들이 영화제에서 얼마만큼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냐를 자신의 신분 증명서처럼 썼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항공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우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벌새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었었는데, 다들 어느 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목록화해서, 때로는 이게 과열돼 가지고 한국 독립영화 최초로 몇 개의 상을 수상, 한국 독립영화 최초로 어느 영화제에서 수상, 뭐 몇 관왕 이런 식으로 표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 수상 실적, 작품성, 흥행성 등등이 독립영화가 개봉할 때 시장 환경 내에서 일종의 자본처럼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은 뭐냐면 독립영화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경우들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개봉을 했었던 벌새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는데, 뭐 실제로 그 영화 전문 잡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그 벌새가 해외 영화제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뭐 벌새를 직접 만든 뭐 김보람 감독이 뭐 이렇게 어느 영화제에 가서 뭐 이렇게 순방기 같은 거를 쓴 기사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립영화가 독립영화 그 자체로서 관객들에게 소개되고 대중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객을 만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선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어떠어떠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몇 개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영화일 겁니다. 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그 작품의 내적인 가치를 약간은 희석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이 말로 돌아가야겠죠. 독립영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고 갈지도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 자,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항공주, 뭐 똥파리, 그리고 벌새 같은 작품들은 그 작품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작품들이 이야기될 때에 독립영화라고 하는 타이틀 없이도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독립영화를 앞세워서 얘기를 하느냐, 그 영화 얘기를 하면서 독립영화가 뒤에 오느냐는 조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독립영화 역사들을 보면 독립영화들은 독립영화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노선과 어떠한 미학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이 확고했고, 그런 것들을 함께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개별화된 파편화된 형태로 작품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라는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영화들을 개별적인 작품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정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를테면 2018년에 독립영화를 얘기할 때는 벌새만이 남을 수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해에 1000편이 넘는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영화들을 함께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해의 독립영화는 이거였지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영화들을 선별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이미 1980년대 영화학자들 사이에서 정전의 정치학이라고 해서 비평가들과 영화 이론가들이 영화사 안에서 좋은 작품들을 꼽아낸 다음에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화사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는 어떠한 힘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뭐 이런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독립영화가 이러한 정전의 정치학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식의 조금 우려를 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개별 작품들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러한 시장 환경 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브랜드화하고 상징 자본을 앞세우는 이러한 것이 약간은 씁쓸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영화라고 할 때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처럼 자생적으로 어떠한 단체와 그룹을 조직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영화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제작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뭐 족구왕과 소공녀를 만든 왼쪽에 있는 광화문 시네마와 같은 제작단체,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토라고 해서 PD분들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여기에서는 뭐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뭐 최근에도 꾸준히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네마 그리고 아토 외에도 뭐 춘천 초행 겨울밤 같은 것을 만든 봄내 필름이라고 하는 또 제작 단체가 있고요. 이 제작 단체는 장우진 감독과 김대환 감독이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자신들의 영화를 자신들의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단체까지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작업을 활동을 하시는 수토구 시발롬 인류의 시작을 만든 백승기 감독, 그리고 델타보이즈 튼튼이의 모험 다영씨를 만든 고봉석 감독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단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장편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교환, 이옥섭, 정가영, 김용상과 같은 감독들은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기도 했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자신들의 작품을 대중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자신들의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디지털 네이티브에 가까운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도를 했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앞서서는 제가 계속 독립영화가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시장에 포섭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우려를 내비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의 자생력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독립영화와 비교한다면 조금 다른 방향들이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민중영화, 민족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이 일치하거나 사회 변혁, 사회 참여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일련의 단체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미학적인 노선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고 그것을 선언하기보다는 약간의 개별 작업들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역시나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청년 세대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년 세대를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 기존의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주의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 속에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혹은 그것을 소재로 활용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또 실험적인 영화들이, 내러티브의 변화를 주는 영화들이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이후 독립극영화에서 두드러진 경향 중에 하나라고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젊은 감독들이 자신이 속한 세대의 세계관을 투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약간 중년층의 감독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를 다룬 경우들도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어떠한 세대 문제를 다루는, 그 중에서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이 다수 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독립영화의 사실주의적인 성향의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해화동 잉투기,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셔틀콕, 소셜포비아, 그리고 스틸플라워, 꿈의 제인, 뭐 소공녀 같은 작품 등등이 있었죠. 네, 이러한 작품들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소속과 신분이 모호한 존재에 가까운 등장인물들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성년에서 성년 또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생애 주기를 겪고 있으면서 어떠한 정체성의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할 거고, 아니면 직업적으로 뭔가 뚜렷한 직업이라고 밝힐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소속되거나 직업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어딘가에 귀속되는 상태가 무한정 연기되는 혹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유해 연기시키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사회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작품들이 뭐 어떤 세대 문제를 다룰 때 계급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기보다는 계급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데, 그러한 용어로서는 아마도 프레케리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뭐 불안정한 계급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잉여 인간으로 치부되는 청년들의 삶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평가도 조금씩 갈리긴 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해서 뭐 다루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사자성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상찬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일부에서는 오히려 청년의 이미지를 조금 왜곡하거나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넘어가면, 청년 세대를 소재적으로 다루는 사실주의적인 성향과 함께 또 다른 이 시기의 사실주의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건과 그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단면적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그 사건들이 연관되었을 때에는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성의 파괴 또는 넓게는 공동체의 붕괴 등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떠한 상황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닥치고 뭐 그래서 불안정한 계급들이 늘어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채무 관계가 이러한 영화들 안에서 조금 얽혀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다뤘었던 작품으로는 김중영 감독이 만든 2012년에 만든 가시라고 하는 작품이나 그가 이어서 만든 2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경제적으로 채무 관계에 얽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뭐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글에서 썼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과 구조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을 다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약간 이기적인 빈자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이기적인 빈자들의 어떤 상황과 심리, 실존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영화들이 요 시기에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이러한 영화들에서 인물들이 취하는 언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 등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넓게 보면 도덕과 윤리와 연관되는데,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인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적어놓은 부분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빚을 진 주인공들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그 상황에서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걸 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뭐 부정적으로나 비판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당장에 긴급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승원 감독의 소통과 거짓말, 죄 많은 소녀, 살아남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거짓말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을 사회적인 배경 혹은 도덕 윤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서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마치 이것이 범죄 추리 소설에서 등장할 법한 거짓말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일 들레즈는 자신의 시네마 2권의 후반부에서 가면 영화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서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 그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가 영화의 인물 자체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영화의 서사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불안정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과 함께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역시나 지배적이었었는데 조금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워낙 작품별로 그리고 작가별로 성향들이 다양하고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비치 온 더 비치, 우리 손자 베스트, 밤치기, 뭐 한강에게 아워바디 뭐 등등등 최근에 이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분명히 어떠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두려움, 떨림, 설렘, 흥분의 감정 등이 그 육체를 통해서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표면화되는 순간들을 그러니까 예리하게 잘 포착하는 작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러한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또 각각의 작품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가영 감독이 만들어 놓은 일련의 장편 영화들 혹은 그 감독의 단편 영화들을 보면 일관된 스타일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의 개인적인 욕망,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인 욕망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부분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에 영화의 어떠한 스타일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가영 감독은 쇼트와 역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한 개인의 심리 그리고 그 말을 주고받는 그 공간 안에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잘 포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의 독립영화 내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김소희 평론가가 신의 20일에 굉장히 좋은 평론을 쓰고 약간 좀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쪽 하단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김소희 평론가는 2019년에 주목받은 독립극영화들에 대해서 쓴 글에서 여성 서사를 다룬 작품들이 사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여성성과 관련된 상황을 재현하는 대신 이야기하고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의 시선을 따르고 결정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넘어서 성소수자의 욕망까지도 아우르면서 욕망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조금 이러한 성향의 영화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언급한 요 김소희 평론가의 글을 조금 살펴보시면 더 이제 보충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인 역시 견해힘을 밝히면서 독립극영화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도 꾸준히 독립영화의 내러티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었는데 앞서 저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러한 실험들이 에피소드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복수의 이야기들을 독립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거를 느슨하게 연계시키는 방식으로서 기존에 우리가 극영화라고 하면 떠올리는 서사적인 연속성과 인관성을 약간 해체시키거나 그걸 느슨하게 하는 실험들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최근 독립 극영화에서 실험적인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착을 하고 그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영화들은 뭐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영화들이 있고 약간 소설적인 기법을 차용해서 영화로 치면 플래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현재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야기가 뭔가 뒤섞이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꿈과 현실의 구조, 그 경계 자체도 약간 허물어내는 이러한 영화들 뭐 이를테면 신현식 감독의 러시안 소설이나 조류인간, 이광국 감독의 로맨스조, 꿈보다 해몽, 그리고 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 이러한 영화들이 대표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역시나 시간성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있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영화들은 과거와 현재 교차라는 것보다는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과 환상, 꿈과 현실 이러한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권재 감독의 잠 못 드는 밤, 한여름의 판타지아, 그리고 뭐 춘천, 작은 빛, 여름밤, 바람아 안개를 걷어다오와 같은 작품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영화들에서는 뭔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시간이 뭔가 반복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시적인 공간으로부터는 약간
약간 한 발짝 벗어나서 도시의 변두리를 배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도시와 문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시골적인 배경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공간에서 느리게 흘러가는 삶의 리듬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건과 삶의 변화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들의 장소는 집, 동네, 시골, 마을과 같이 속도전에 쫓기는 도심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고요. 이러한 장소들에서 시간은 정지된 것처럼, 실제 정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지된 것처럼 고요하게 흐르는데, 뭐 요즘 현대 영화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으로 따르자면 약간 슬로우 시네마에 가까운 영화들도 이런 작품들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오늘,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조금은 특별한 오늘, 그리고 오늘이 연장될 내일에 대한 기대, 불안, 설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는 뭐 쉴 틈 없이 재밌었어 라고 할 때 끊임없이 볼거리가 많고 자극들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영화들을 기대하는데, 반면 이러한 영화들은 그러한 그 속도와 흐름과는 약간 정반대되는 경향으로서 뭔가 지속되고 있고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감각을 다시 일깨운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묘하게 독립영화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해 왔었던 그 느린 걸음과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까지 독립영화의 특히 독립극영화를 중심으로 독립영화의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일별을 했었는데요. 뭐 이 가운데서 독립영화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사실주의적인 성향, 즉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리얼하게 다루는 이러한 작품들의 흐름이 여러 가지 소재가 변주되는 가운데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러티브에 대한 실험을 하는 시도들이 그 가운데서 일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독립영화가 처해 있는 어떠한 주변적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독립영화가 이제 풍요에 처해 있는지 혹은 뭐 빈곤에 처해 있는지를 약간 확답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인 수치들만 놓고 보자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해 100편 정도의 영화가 극장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독립영화제가 하나 열리면 예심에서 장단편 합쳐서 10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는데, 이러한 영화들의 어떤 독립영화 수치만 놓고 봤었을 때는 분명 양적으로 성장했고 풍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주변의 제반 환경 그리고 그 영화들이 설 수 있는 일련의 물적 토대들을 따지고 놓고 보자면 이 영화들이 오롯이 독립으로서 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확답을 내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제작, 유통, 배급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특히 코로나 시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있기도 하지만, 과연 독립영화의 관객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 관객이라고 할 때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영화 관객 일반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독립영화의 한정에서 얘기를 했을 때 독립영화에 충실한 관객은 있는가?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영화라도 눈을 돌리자면요, 예술 고전 영화에 충실한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일련의 카테고리가 있죠. 그거를 보통 뭐 시네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립예술영화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관객을 뭐 해외에서는 슈어시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석을 보장해주는 관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영화층에서는. 그렇다면 독립영화에는 독립영화를 보기 위해서 좌석을 채워주는 충실한 관객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 강의 내용은 거의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시나 강의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됐거나 궁금했거나 혹은 뭐 강의와 연관시켜가지고 본인의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의 대략적인 관객층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어떠한
지표를 갖고서 말씀드리기에는 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독립 영화를 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극장이어도 좋고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을 하는 독립 영화의 뭐 관객층이 연령대별로 어떻고 뭐 그 대략의 수치는 어떻고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전문적인 보고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림잡아서 얘기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약간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꽤 오랫동안 그 독립 영화를 극장에서나 뭐 영화제 등등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품별로는 분명히 독립 영화의 관객층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작품에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어떠한 영화를 볼 때 티켓 값을 지불을 하고 영화를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한 기회비용을 떠나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떠한 영화를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들을 선택할 때는 독립 영화라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수업 중에서 말씀해 드렸었던 것처럼 개별 작품에 관심이 있거나 개별 작품이 좋아서 영화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벌새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관객 숫자가 몇만이 든 게 있겠죠. 그 숫자가 다 독립 영화를 꾸준히 보는 관객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를테면 우리가 독립영화제가 전문적으로 열리는 영화제에 가서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영화들 중에서 분명 입소문을 타고서 흥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배우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영화제가 이미 수상시장에 좀 쌓여서 뭐 입소문을 탔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보면 뭐 매진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영화들 말고 다른 영화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시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 가보면 관계자들만 앉아 있거나 영화제 스태프들이 앉아 있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독립영화제 내에서도 관객층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독립영화 관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작품을 보는 관객들도 분명히 소중한 관객들이긴 한데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어떠한 큰 범주 안에서 독립영화를 꾸준히 보는, 그러니까 좌석을 꾸준히 채워줄 수 있는 관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독립영화 감독들 중에 떠오르는 신의 감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감독들은 보통 계속해서 독립영화판에 남아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작자나 투자자들과 컨택을 해서 상업영화 제의를 받고 상업영화판으로 뛰어드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비단 최근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꾸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한 작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었을 때에 어떤 본인의 연출 의도와 그리고 제작 투자자의 의도가 잘 부합을 해가지고 상업적인 영화의 규모로 만들고 그게 꾸준히 쌓여가지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충무로 영화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갈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장권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적은 자본으로 소규모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제작사를 차리고 소규모의 자본으로 제작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거기에 맞는 미학들을 발전시켰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일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각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약간 투자 펀드를 받아서 다음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가능한 조건 내에서 가능한 영화를 만들 것인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미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각에서는 일부 감독들이 독립영화를 상업영화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과정 가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판 자체도 과잉 일반화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업영화로 갔다가 다시 독립영화로 돌아와서 영화를 또 만들고 그거를 하다가 또 상업영화로 가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런 게 약간 하나의
이렇게 모델이나 케이스 같은 걸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많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저예산 영화들도 나오고 있는데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해도 독립영화로 인정이 될까요? 꼭 배급사를 통하거나 영화관 스크린에 걸려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 영화 또는 포스트 시네마라고 하는 시대를 얘기를 할 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디바이스만 있으면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상영을 하고 배급 유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뭐 이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독립영화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한 씬 내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씬 내에 진입하는 그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독립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이를테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 인정 소위가 있고 그 인정 소위에서 뭐 이렇게 독립영화와 관련된 어떤 극장 개봉을 할 때 심사를 해서 독립예술영화다라고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립영화제에서 걸려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경로들을 통해서 영화가 상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저예산 영화들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자체 제작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일부 사례들 구교환, 이옥석 그리고 뭐 정가영, 김용상 같은 감독들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고 때로는 일부 관객들이 영화제에 가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작품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었었는데 굳이 그 네이밍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어떠한 기존의 영화 제작이나 상영 배급 루트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대안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이제 다른 루트를 개척하는 것이 더 독립영화적인 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로 인해 영화 촬영 투자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업영화는 넷플릭스 등으로 우회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 수입이 현저히 적어진 코로나 시대에서 독립영화는 생존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요? 혹은 하고 있을까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는 그러니까 뭐 비평이나 연구를 하는 저보다는 정책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혹은 그러한 정책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뭐 저는 이렇게 확답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넷플릭스라고 하는 대명사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에 부합하는 어떠한 액션들이 독립영화 진영 내에서도 취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 실제로 과거로부터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립영화 진영 내에서도 온라인 다운을 시도했었던 사이트 인디플러그 같은 시도들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뭐 IPTV에 진출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정책 활동가들이나 사업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독립영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립영화를 전문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네, 이름이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한 몇 개의 사이트들이 있었고 어쨌든 개별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더 좀 약간 힘을 합쳐서 조금 더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뭔가 그 다음 이후에 올 독립영화 환경을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개척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요. 독립예술영화의 해외 실정은 어떠인가요? 해외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죠. 유럽을 사례로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미국을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등등이 많을 텐데 일단 독립영화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부터 힘들다, 열악하다라는 네, 그거는 어디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다만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그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렇게 작년에 아마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그게 보고서가 한국판도 나왔고 그 영문판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잘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연구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는 뭐냐면 동남아시아들 국가 내에서 독립예술영화가 어떤 식으로 제작되고 있고 어떠한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뭐 기관의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연구를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면 인터뷰, 비대면 인터뷰들도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 그 다른 국가들 일단 태국, 필리핀 이런 어쨌든 동남아시아라고 우리가 좀 아우를 수 있는 국가들에서 대체적으로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기관들도 있고요. 한국영상자료원도 있고 그리고 영진이 같은 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수 있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이 일련의 그 외적인 환경들이 국가 지원 하에서 잘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독립예술 영화를 만드는 곳도 있죠. 이게 어떠한 차이냐면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거나 아니면 허공에 분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토대를 만들고 건축물을 쌓아 올린다는 심정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국내의 일련의 여건들은 과거로부터 쭉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잘 기반이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 독립영화의 상황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해외 그 사례마다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어느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억압 탄압이 심한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독립영화 씬은 형성되어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씬도 형성되어 있고 작품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작 영화를 틀 수 있는 극장이나 커뮤니티가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독립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네이밍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how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겠죠. 이 독립영화를 만들고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서 당장에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재미없고 산만하고 지루한 수업이었을 수도 있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들 또 그러시겠지만 다음 강의 이어지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도 들으시면서 이 21세기 한국 영화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